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김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해 대통령실 반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열린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자신들도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이르면 오늘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되면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울경찰 최고 책임자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방역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동량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고려해 오늘부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안이 마련됐습니다. 확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6년형이던 기존 양형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도 기온은 종일 영상권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북한이 동해에서 수중 핵무기 체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훈련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북한이 어떤 종류의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까? 네, 북한은 한미일이 지난 15일부터 제주 공해상에서 사흘간 진행한 연합 해상훈련에 반발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무모한 군사적 대결 광기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란 제목의 담화를 공개했는데요. 한미일의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조선 동해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험 시점이나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무인 수중 공격정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수중 핵무기 해일-1을 개발했다고 공개했고 4월엔 해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시험한 해일 5-23은 기존 해일-1, 2의 개량종으로 추정됩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또 군대의 수중 핵 대응 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행동을 규탄하며 여기에서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 15일부터 그제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해상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훈련에는 우리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 해군의 항공모함 칼빈스함 등 5척,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콩고함 등 2척 등 모두 9척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소집한 북한 문제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을 감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비확산을 주제로 한 안보리 비공식 협의는 한미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올해부터 선출직 이사국 활동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북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황중국 대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북한의 상황에 대해 이사국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표부는 최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등 밀착하는 북러 관계와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 협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정책이 변화한 만큼 안보리의 대북 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함께 보조를 맞추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북한 편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동북아 지역 긴장을 극적으로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껏 대북 전략에서 염두에 두지 않았던 러시아의 첨단 군사 기술 이전으로 북한 위협 수준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I think the nature of North Korea as a threat in the region could drastically change over the coming decade as a result of this cooperation, and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바디 국장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이 한미 확장 억제 협력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서방 방공망을 상대로 성능을 입증한 셈이어서 북한의 무기 수출에도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지만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평가했습니다. 지난 16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장의 관리동과 지원시설, 지휘통제 구역에서 활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활동은 북한이 3번 갱도에서 진행해온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붕괴 상태인 1번, 2번, 4번 갱도에서는 활동이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과 북한의 2030 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0명에 가까운 탈북민이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전년인 2022년에 비해서 3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꺾이면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국경을 넘기가 수월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인 양강도와 함경도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생활 수준과 충성도가 높은 평양 출신도 12%가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양 출신 탈북민 비율이 2.5%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엘리트 계층, 즉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그리고 유학생 탈북민도 늘었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엘리트 계층이 지난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코로나19로 북한 국경이 폐쇄돼 해외 체류한 기간이 길어진 이들이 다른 체제를 경험하면서 북한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내 MZ세대 2030이 탈북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도 눈에 띕니다. 북한 MZ세대가 탈북민의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경향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북한 사회 내에서 체제 불만을 느끼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일까지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영동 눈 상황과 다음 주 추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일단 대설주의보 내려진 곳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현재 강원 중북부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먼저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로령입니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마치 겨울왕국을 방불케 합니다. 지금은 눈이 그쳤지만 앞으로도 눈이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홍천 국도 56호선 구령령입니다. 다행히 도로에 쌓인 눈은 모두 녹았지만 갓길에는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도 지금은 눈이 내리지 않지만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에는 모레까지 비나 눈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화요일에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한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다음 주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종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60대 남성 이모 씨가 타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얼어있는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을 오르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우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버스 한 대가 아파트 정문벽을 들이받은 상태로 멈춰서 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을 현장에서 응급 처치합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홍은동에서 마을버스가 오르막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차량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25톤 트레일러 화물칸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한편에는 택배 물건을 담은 종이와 스티로폼 상자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북 성주군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택배 상자들이 탔습니다. 도로에 멈춰선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대전 지족동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서 사육하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건 지난 16일 경북 영덕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입니다. 확진 농장에는 출입 통제 조치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가에서 키우던 돼지 1,700여 마리는 매몰 처분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난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설 연휴에 앞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성 위장염으로 최대 2, 3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두통, 설사나 구토 증상을 동반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지난해 말 200명을 넘긴 뒤 꾸준히 확산해 지난주에만 3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2020년 셋째 주보다도 7명이 더 많습니다. 특히 감염 환자의 절반 정도는 6살 이하 영유아 환자들이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도 사실 아이들은 네. 약간 미숙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다고 해도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경우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서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이런 가운데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막을 코앞에 두고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도 경기 심판과 자원봉사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주로 감염되지만 사람 사이에도 전파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대회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까지 24시간 비상 열람망을 유지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비상 방역 체계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적극 독려할 방침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고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잖아요. 그게 좀 풀리면서 올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또 검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증가된 건 아닐까 싶고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또 각종 분비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감염 후 48시간 정도는 주변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재작년 독감 환자가 91배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독감 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 3천여 명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한 해 전보다 91배가 많았습니다. 독감 환자는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10대가 차지했고 9세 이하가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사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김 여사나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권익위는 여태 신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수사 사건이야말로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형평성에 맞게 권익위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해야 할 일 아닙니까?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우선은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도 궁금하잖아요. 국민들로서도.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뭐 일부에서 왜 몰카 공작한 사람을 탓하지 않냐. 대단히 부적절하고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한 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여사님 관련이다.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 방송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두고 당내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출마자 사이에 시각차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에서 진다는 주장도 개인적인 주장이고 인식차를 지역별로 갈라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언급에 관해선 자신이 평가할 입장은 아니라며 공감 여부를 떠나 당의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 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설 거라며 이렇게 김 의원의 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동 전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 민주당에 맞서 지역을 다져왔는데 사전 교감 없는 깜짝 발표에 참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참담했죠. 우선 놀랬고요. 예. 충격이었고 예. 참담했죠. 네. 특정인을 거명하고 단상에 불러내서 같이 손을 잡고 퍼포먼스하고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몰랐고 그 표정을 보면 전부 그랬어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히죠. 정말 우리 당을 예. 그동안에 지켜왔고 당에 이제 이른바 저희 지역을 험지라고 그럽니다. 예. 어떤 사람은 사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이 자체도 마포 을이라는 지역에서 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상당히 언짢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말 그대로 험지라고 그런다면 이 어려운 곳에서 땀 흘리면서 뭐 때로는 눈물 흘려가면서 네. 대선 치르고 총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고 뭔가 일궈보겠다고 그 노력해온 사람들의 이 노력을 예.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포 을에 예비 후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빈 곳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정치 초보로서 오류가 있었고 엎드려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 실수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서 지역당협위원장이 검색해보면 예비후보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비어있네요. 제가 그런 정보를 드렸고 서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도 그리고 저도 예. 뭐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초보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대통령실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그 실수의 한 80%는 저로부터 비롯되었고 20% 정도는 뭐 저도 남 탓을 하는 셈이긴 한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좀 그걸 검증해 보지 못한 뭐 그런 게 있지 않나. 저도 정말 엎드려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라면. 한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장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현장에 참석한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강성희 의원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성희 의원 한마디 뭐라고 하고 있죠. 자, 다음 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려고 하는데 강성희 의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옮기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신 모습은 대통령실에서는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경호가 엄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신원이 확인된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그렇게 끌고 나가는 모습에 정말 참담했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뭐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대통령 경호는 엄중한 겁니다. 특히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봐서 또 강 의원이 좀 예의에 어긋난 장면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신원이 확인되잖아요, 강 의원은. 예. 그분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사람을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고 입을 막고 끌고 나간다? 아니 이런 과잉 경호 이게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인가 해서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네,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다 끌려나가던 그 시간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뭔가 이상한 마음에 유심히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손을 놓지 않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강 의원 모습이 보기에는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입장 들어보시죠. 자, 의원님 어제 현장에 계셨죠? 네, 강성희 의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 있었죠. 문제는 악수를 하고 손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끄라고 봤더니 손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좀 당황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입으로는 국정기조를 바꾸세요 이러고 손을 놓지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악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와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계속 잡고 이제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이제 경호원들이 분리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목소리가 더 커졌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도된 행동이었고 우리 헌법기관이지만 매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네, 흉기 피습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형사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60대 김모 씨에게 습격당한 지 17일 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오다 사표를 낸 재판장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이 대표 공판에서 자신의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증인 신문 절차가 아직 3분의 1 정도 남아있고 서류 증거조사와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네, 검찰이 오늘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 통계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지낼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과 고용통계 보도자료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정쯤까지 조사했는데요. 장 전 실장이 당시 사회수석 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승 전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에 각각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에만 청와대 전 정책실장 3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택 통계 수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4년 넘게 최소 94차례나 조작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국토부 공무원의 휴대전화에서 통계 조작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대전지검은 이번 사건이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라며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뜻을 밝혔고 전 정부 정책실장들과 김현미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은 전 정부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논란을 피하고자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위원장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측 관계자를 오는 26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들이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들어가 징계 의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구에서 출생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별 출생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요. 자치구 66곳 가운데 90%에 이르는 59곳이 모두 출생 등록 숫자가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감소 지역이 두드러지는데 강남구 한 곳을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모두 출생 등록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평구에선 감소폭이 마이너스 17%로 가장 컸고 종로와 강동, 양천, 성동 또한 감소폭이 큰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선 모두 160곳 가운데 75% 정도인 120곳에서 출생자 수가 감소했는데요. 광역시 가운데선 대구를 제외하곤 대부분 출생 등록 숫자가 늘어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단위로 보면 편차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강원과 경상, 충청 지역은 각각 한 자릿수 지역에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데 반해 전라 지역에선 15곳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남 강진의 경우 출생 등록 숫자가 전년 대비 66%가 늘어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곡성에선 41% 수준을 보였습니다. 두 지역 모두 높은 출산 장려금으로 이목을 끌었던 곳인데요. 이 같은 지원책이 출생률 제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진은 지자체 가운데 최다 수준인 5,040만 원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목포, 여수, 순천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모두 감소하는 등 출생 등록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들이 주요 대학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이벤트를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끌고 가입을 유치하는 효과를 노리는 건데 한 업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대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예비 고3을 대상으로 특정 대학에 붙으면 수강료를 전액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업체가 조건으로 내건 대학은 의학계열과 서울 소재 주요 대학입니다. 통상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같은 여대만 쏙 빠져 있는 겁니다.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두 온라인 강의 업체는 어떤지 확인해봤더니 여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의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했으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화여대랑 숙명여대를 빼고 환급해주는 건 여대 입학생들 입장에선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차별이 아닌가.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업체가 정리한 학교 목록을 보여주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가 없네요. 인강 같은 서비스는 여학생들도 듣고 남학생들도 듣는 거라 여대를 가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왜 환급에서 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생각도 비슷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학의 어떤 순위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도 분명히 들고 그 두 개가 갑자기 쏙 빠졌다는 게 당연히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 업체가 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업체 관련 블로그를 살펴봤더니 이화여대를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고 평가한 신문기사를 인용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대만 빠진 데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는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 대학들을 선정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자체 기준을 선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했지만 업체는 내부 논의 사항이라 제공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 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의 의결안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경 영역이면 2에서 5년, 기본 영역이면 3년에서 7년, 가중 영역이면 5년에서 1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홍해에서 자주 상선을 공격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을 미국이 추가 공습했습니다. 미국은 자의적 차원에서의 행동이라며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8일 후티 반군 시설을 또다시 공습했습니다. We did it again this morning. Striking at some anti-ship missiles, a couple of anti-ship missiles that we had reason to believe were being prepared for imminent fire into the southern Red Sea. 미국은 지난 11일 영국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공격했고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 미사일을 타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지속적인 공격 방침을 밝혔습니다. Are the airstrikes in Yemen working? Well, when you say working, are they stopping the Houthis? No. Are they going to continue? Yes. 미국은 그러나 홍해의 자국 선박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일 뿐 확전을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란과 파키스탄 무력 충돌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란과 파키스탄이 잘 무장된 나라들이라며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상황 악화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want to see an escalation of any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certainly between those two countries.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파키스탄 당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파키스탄을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당했다며 이번 사태는 이란이 지역을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들을 거론하며 지금 당장은 전쟁을 끝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의회는 처음으로 양측의 영구 휴전 촉구 결의를 채택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봉국 기자입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제 한 살이 되는 아기 인질의 사진을 놓고 말문을 엽니다. His whereabouts are unknown. We know he was kidnapped by Hamas. We know that these barbaric terrorists have taken him and his mother and his brother and his father.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평화 절차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잘라 말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 이스라엘인의 안전이 확보돼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But how else can we defend ourselves? He's decided to entrench themselves in an infrastructure of terror of unbelievable size. 헤르조그는 또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전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라고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 EU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영구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모든 인질이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고 테러 조직인 하마스의 해체를 전제로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The bloodshed must stop now.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to access the entire Gaza urgently.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영구적 휴전이라는 표현이 공식 사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초래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대응도 비판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국제유가가 수요 증가 전망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 1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날보다 2.09% 오른 배럴당 74달러 0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가 배럴당 74달러를 넘긴 것은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인공지능의 한계를 알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발이냐 규제냐를 놓고 논란 중인 가운데 다보스 포럼 토론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잠재력을 개발할 것인가, 위험성을 규제할 것인가의 논쟁 속에 오픈 AI를 이끄는 샘 올트먼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럼 넷째 날 토론에서 올트먼은 인공지능, AI의 기술적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가 범용 인공지능에 더 가까이 갈수록 위험과 스트레스, 긴장 수위가 모두 올라갈 것이고 낯선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며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the whole world, get closer to very powerful AI,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현재 AI 기술력은 일부 신비화되어 있다고 진단하고 AI가 어떤 결론을 내렸다면 어떤 추론을 거쳤는지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고 그 한계에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올트먼은 기술적인 것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Which is who gets to decide what those values are and what the defaults are, what the bounds are, how does it work in this country versus that country, what am I allowed to do with it versus not. So that's a big societal question. 유익한 정보로 AI가 결론을 내리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찾고 있다며 AI 훈련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오픈 AI 공동 창업자인 올트먼은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전격 해고됐다가 닷새 만에 복귀했습니다. AI 논쟁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해고 배경이 됐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패널들의 견해도 엇갈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 있다며 규제를 우려하는 시각과 함께 AI 개발에 앞서 핵심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경고가 공존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Welcome to Enigma. What are you doing? What's going on? Decrypted a single German message. Oh, God. Yes! Can imagine.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폴란드부터 세르비아, 리투아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까지 나치 깃발이 24개국에 펄럭였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암호기계이자 독일군 급습에 대한 모든 것, 독일이 모든 통신에 사용하는 기계. This was the great fire in the city of London.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애니그마의 해독이 필요했다. 그러나 매일 자정 회전체의 위치가 바뀌었고 애니그마는 1590억의 10억 배수 조합의 경우의 수로 움직였다. 영국은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 앨런 튜링을 비롯한 영국의 암호학자들을 모아 암호 해독팀을 만든다. 튜링은 기계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계한다. 그는 폭탄이라는 뜻의 해독기계 본부의 제작에 성공했고 애니그마의 해독이 가능해졌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의 판도는 바뀌게 된다. 애니그마 해독은 전쟁을 2년 단축시켰고 1,400만 명을 구했다고 한다. Today is Victory in Europe Day. Tomorrow will also be Victory in Europe Day. 영국 정부는 50년이 넘게 튜링에 대해 함구했다. 겨울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기온도 영상 8도를 웃돌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한데요. 반면 강원 영동에는 눈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된 만큼 시설물 대비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간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는 눈이 오고 있고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전남 해안에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잦아들겠지만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비나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영동에 내리는 눈과 제주도에 오고 있는 비는 휴일인 모레까지 길게 이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 이상의 폭설이,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보됐는데요. 내일부터 눈이 더욱 강하게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10도 보이겠는데요. 다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겠습니다. 이 주말과 휴일에도 강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절기 대한이자 주말인 내일은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 또는 눈이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이 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는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이 눈비는 휴일인 모레 새벽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가운데 당분간 대부분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